자, 이번 시간은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한 주제, 교재는 이제 118페이지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전체를 보통 묶어서 한 문제 정도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잡다하게 있게 되는데, 이 자체 소유권 이전 등기 자체는 큰 쟁점은 되지 않아요. 어찌됐든 한 문제짜리 되겠고요. 자, 우리 등기 신청이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등기 관리자고요. 등기 의무자가 공동 신청한다. 이게 이제 기본 뼈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기억하실 게 단독으로 등기 신청하는 경우들을 상정을 해보게 되면 판결 등이라고 해서 이런 거 있었죠? 이행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 이행 판결이 있게 되면 승소한 등기 관리자, 등기 의무자 단독으로 10년 지나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파생됐던 주제가 패소한 사람은 등기 신청, 그 판결문을 근거해서 등기 신청할 수 없었고요. 형성 판결이라고 해서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은 이때 판결이 확정됐을 때 승소한자, 패소한자 불문하고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가처분 등기는 법원이 촉탁을 하는데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가등기 관리자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판결 등에 관한 쟁점. 그 다음에 이제 판결 외 원인 중에서 등기 의무자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거 단독 신청했었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에 말소 등기라는 것도 단독 신청, 그 다음에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도 단독 신청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될 만한 것이 신탁 등기, 오늘 뒤에서 공부할 텐데 맡겨두겠다라는 취지, 맡겨둔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권리 변동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단독 신청, 수탁자가 단독 신청 이렇게 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멸실 등기라든가, 그 다음에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등기,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이런 것들은 자, 등기 의무자, 등기가 실행됐다고 해서 권리를 잃게 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단독 신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속과 수용 얘기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중에 제일 유력한 문제는 수용 얘기고요. 먼저 상속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상속이라고 하는 거 우리 민법 187조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해서 자, 이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 안에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이제 등기를 해야지 나중에 어떻게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사안이 이런 식이죠.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상속인이다라고 전제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갑이 사망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갑이 사망에 이르게 되면은 을이라고 하는 상속인 이 사람은 어떤 특징? 자, 등기 안에도 이 물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근데 이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팔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먼저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형식을 취해야 된다. 사실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 등기 형식을 좀 취하기가 애매한 부분인데 우리가 버릇하고 보존 등기를 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기본 틀이 단독 신청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뼈대. 바로 이런 비교할 것이 유증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이 유증이라는 개념은 자, 공동 신청. 자, 지난 시간에 강조드릴 때 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유언 집행자, 보통 변호사가 주체가 돼서 공동 신청. 그게 좀 특이한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상속의 경우 단독 신청, 유증의 경우 공동 신청. 자, 그다음에 상속인 수인인 경우 상속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상속 등기 신청할 수 없다. 뒤에서 절대적 각하사유 얘기할 때 설명드릴 주제인데요. 자, 요 관련해서 이제 이런 주제가 있었죠. 자, 상속 등기. 지금 이제 갑이 사망에 이르게 되고 을이 있고 병이 있고 그다음에 정이 있고 이런 식으로 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다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법정 상속이라고 하면 배우자한테 1.5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자녀나 이런 사람들 1이라는 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협의에 의해서 상속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배우자라고 하는 사람이 전체 1.5 그러면 1 해서 지금 얼마에 하나 둘 셋 해서 3.5분의 1.5를 달라라고 이렇게
등기 신청,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을 한다고 치게 되면 이게 진짜 그런 건지에 대해서 등기관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협의에 의해서 상속이 상속 지분이 분할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등기관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지분 만에 관한 상속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비슷한 것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이제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와서 자기의 지분 만에 대해서 바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거, 요것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등기관은 그 공문이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거나 또 실제 관계를 조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지분 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도 허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절대적 가까스할 때 강조드리겠지만 지분 만에 관한 상속 등기라든가 지분 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가등기, 본등기 할 때 자기의 지분 만에 대해서 어떻다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용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는데 우리 앞에서 계속 이제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상속은 잘 내지 않아요. 내도 답이 안 돼요. 회사 합병이라고 하는 거. 법인 하나가 죽어버렸다. 그래서 새로운 법인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걸 뭐라고 한다? 회사 합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등기 실행을 가지고 설명드릴 때 하나은행하고요, 외환은행이 통합이 돼서 통합 하나은행이 됐을 때 누구면 이제 기존 구 하나은행에서 통합 하나은행으로 저당권의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럼 이제 통합 하나은행이 단독으로 어떻다? 바로 지분 이전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회사 합병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은 무조건 얘는 뭐랑 똑같다? 상속과 똑같다. 상속과 똑같으니까 바로 새로운 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단독으로 회사 합병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실질적인 출제 이슈는 일단 전체 그림에서 상속에 있어서는 단독 신청. 아빠 관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요거 같이 아빠 깨워서 갈 수가 없으니까 단독 신청. 그래서 회사 합병도 다 단독 신청. 좀 이따 문제 보시게 되면 회사 합병을 가지고 실제 답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제일 중요한 거죠. 이 중에서는 실제 시험용으로는 가장 많은 출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는 거죠. 수용이라고 하는 거. 공익사업 시행자가 우리가 이제 공법 같은 걸 공부하게 되면 실세 고시 있으면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어. 국토계획법에서는 실시 계획의 고시가 있으면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에서는 세무고시라고 하는 게 있으면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이걸 민법이나 등기법에서는 수용 개시일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공법에서는 뭐라고? 사업 인정 고시를, 법에서는 사업 인정 고시를, 실제 법에서는 이렇게 다루고 있고, 다만 이것을 해석할 때 민법이나 등기법에서는 수용 개시일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일단 수용의 법리를 설명을 드리면은, 어떤 지역에서 공익사업을 하는데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만큼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부 토지 소유자가 땅을 못 팔겠다라고 이렇게 버티는 경우 있다. 그러면 소위 공법 세계는 사업 인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때 바로 뭐라고요? 지금 이 토지 소유자에게 강제적으로 보상금 주고 땅을 뺏어내는 것을 뭐라고 한다? 수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수용이 있게 되면 언제? 수용 개시일에 이미 사업 시행자가 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다시 민법 187조 파트를 가서 보게 되면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에 있게 되면 이걸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해서 등기 안에도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뼈대를 잡게 될 것이고요. 이때 상속이라고 하는 설명들을 공용징수하고 수용이 같은 말입니다. 공용징수, 민법에서는 공용징수라는 표현을 쓰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공법에서는 수용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등기법도 수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수용 개시일에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찌됐든 형식적으로 이제 등기를 넘겨받아야 되는 것이죠. 팔아먹기 위해서는. 그래서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기본적으로 단독 신청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관공서 같은 경우는 등기를 촉탁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시험과는 별 관련 없고요. 수용이라고 하는 거 있게 되면 어떻다? 바로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 신청. 다시 기억해 볼까요? 자, 등기 의무자가 없다고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 취득한 상태야. 상속도 뭐야? 상속인이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야. 등기가 실행된다고 해서 권리를 잃게 되거나 이런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단독 신청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 나와야 되죠. 바로 직권 말소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민법 공부하다, 물권법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물권의 소멸 사유 중에서 수용이라는 게 곳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조항과 관련이 돼 있어요. 해서 수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등기부에 있는 각종의 권리 등기 모두 직권 말소가 원칙입니다. 다 지워버려요. 수용이 있게 되면 다 지워버립니다. 대신 일부 지울 수 없는 게 있고 머리글 따라서 상지라고 이렇게 일단 외우셔야 돼. 상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떻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유일하게 상지, 유이구나. 세 개가 있는데 실제 시험에는 두 개니까 상지라고 해서 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해서 자,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자, 그러면 단독 신청하면 등기관이 등기를 실행을 하게 될 텐데 다음에 등기를 제외한 나머지 등기는 직권으로 모두 말소를 해야 된다. 자, 가볼까요?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이게 수용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 이제 수용 개시 이래 누가 사업 시행자 소유가 되게 됩니다. 이미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등기부에다가 자, 지금 이제 갑에서 사업 시행자 명의로의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보니까 자, 수용 개시일 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표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 요 두 개만 시험용으로 의미가 있어요. 요걸 제외하고 어떻다? 등기관은 직권으로 나머지 등기를 모두 말소를 하게 된다. 자, 가볼까요? 수용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원시 취득이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권리를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모두 어떻다? 직권 말소로 가야 돼. 자, 등기부에 뭐라고 표시가 돼 있든 간에 모두 말소로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안이 이런 경우가 있죠. 지역권 얘기부터 볼까요? 자, 우리 다시 기본 용어 가십시다. 지역권이라고 하는 거. 도움이 필요한 토지, 보통 맹지를 뭐라 부른다? 요역지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도움을 주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승역지. 우리가 앞에서 문제 지문을 통해서 한번 설명드렸던 건데, 자, 지금 이제 요역지를 A, 자, 승역지를 B라고 했을 때 A 토지 소유자와 B 토지 소유자가 지역권 설정에 합의를 하고요.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 A 토지 소유자는 어떻다? 지역권을 가지게 된다.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건 물권이기 때문에 설령 토지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어떻다? 이 토지를 나다낼 수 있다. 이게 통행지역권이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그래서 이게 이제 지역권 등기예요. 그래서 이 B 토지 등기 기록을 보게 되면 여기다 뭘 한다고요? 지역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 토지를 나다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A 토지 소유자가 B 토지의 토지 등기부에다가 뭘 한다고요? 지역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면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 중 하나가 등기관은 이 승역지 토지 등기 기록에다가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이 요역지 토지의 등기 기록, A라는 토지의 등기 기록에는 지역권의 보탬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뜻을 직권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바로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A 토지 요역지를 수용을 했다고 하십시다. A 토지를 수용을 했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은 자, 여기에 있는 각종의 등기는 모두 어떻다? 자, 원시 취득이니까 모두 무효니까 직권 말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혹시 이 도움을 받는 토지라고 하는 이건 자기한테 유리한 거거든요. 굳이 말소를 할 실익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그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라고 하는 거, 이것은 어떻다? 말소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굳이 이제 비교하면 이런 식이죠. 만약에 승역지라고 하는 토지를 수용을 했다고 하십시다. 유역지하고 관계없이. 그러면 지역권 설정 등기 등은 다 어떻다? 지워버리기 때문에, 무효가 되기 때문에 직권 말소를 해야 돼. 우리 앞에서 공부하실 때 무효인 등기를 지우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말소 등기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시요. 자, 지금 승역지 토지를 수용을 한다. 그러면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권리, 모든 권리가 다 지워버리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역지를 수용을 했다고 했을 때 이 요역지를 수용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기왕에 도움을 받는 토지,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등기를 굳이 지울 실익이 없다. 맹지니까 굳이 옆을 나다닐 수 있는 그런 특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다? 공익사업 시행자는 그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라는 게 있는 게 좋다고요. 있는 게 좋으니까 이것은 직권 말소, 무효가 아니고 직권 말소를 하지 않는다라고 할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A 토지가 만약에 지금 이제 상속 얘기해 볼까요? 수용에 계실 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요역지를 수용하는데 A 토지 소유자가 원래 갑이었어. 그리고 수용 계실이 2월 1일. 그 다음에 갑이 사망한 날이 1월 5일. 그 사람의 상속인이 을이야. 그래서 상속이라고 하는 거, 자, 수용에 계실 이전에 상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속인은 뭘 한다고요?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굳이 이게 이제 보상 주체가 누구냐 이런 얘기가 쟁점이 될 텐데 이때 보상을 누구한테 할 거냐? 갑한테 할 거냐? 을한테 할 거냐? 을한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수용이 계실 이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떻다? 무효인 등기가 아니고 이미 자, 물권 변동은 1월 5일 날 사망했을 때 발생했기 때문에 일단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예요. 이게 좀 어려운데 자, 어려울 때는 간단히 가시면 돼. 자, 상지 대가리 따서 상지를 제외하고 어떻다? 직권 말소를 하게 된다. 자,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있으면 자, 결론은 뭐라고요? 상지라고 하는 것을 제외하고 어떻다? 모두 직권 말소를 하게 된다. 이렇게만 외우시면 돼. 그럼 좀 이따 문제를 다 해결을 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바로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께 말소 등기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소유권 보존 등기는 어떻다? 등기 의무자가 없으니까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을 한다. 한편 소유권 보존기의 말소 등기라는 것도 우리 앞에서 공부하실 때 단독으로 어떻다? 말소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된다. 이렇게 갔는데 문제는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단독으로 등기 신청한다고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잘못됐다 해서 어떤 이유로 말소를 하고자 할 때는 논리 체계상 뭘로 해야 돼요? 단독 신청. 다시 갑시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 어떻다? 단독으로 신청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가 잘못됐을 때 그걸 지워버리기 위해서 말소 등기도 어떻다? 단독으로 신청을 하게 된다. 그러면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에 단독 신청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 등기도 논리 체계상 뭘로 해야 돼요? 단독 신청이 돼야 되죠. 다시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거 이건 간단한 주제인데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이었다고요. 근데 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를 하는 신청도 다 논리체계상 단독 이렇게 돼 있었다고.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지금 단독 신청이니까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도 당연히 논리체계로 물어봐야 돼. 단독 신청으로 봐야 되는데 하여튼 사연은 복잡해. 근데 얘는 어떻다? 공동 신청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한 5년 동안 2번 나왔어요. 아주 특이한 조항이죠. 그래서 좀 이따 분석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자, 일단은 수용 얘기에서는 우리 시험 문제 답이 중요한데 그저 모든 얘기가 뭐라고요? 상지 2개를 제외하고 어떻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된다. 요게 출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개념 살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따로 얘기 안 하면 다 어떻다? 공동 신청 이렇게 가야 돼요. 자, 앞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의무자가 지금 화장도 돼버리고 실신도 없는 상태야. 그래서 단독 신청이라고 설명을 드렸어. 근데 유증이라고 하는 거, 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특이하게 뭐라고요? 공동 신청.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릴 때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복잡하다고 그래서 엄격한 요식행위. 우리 민법에서 나중에 공부할 때 다 불요식 계약 또는 불요식 행위라는 표현을 씁니다. 특정한 형식을 갖추지 않더라도 다 그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논리 구조인데 민법에서 유일하게 요식행위라고 하는 것이 유언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보증인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공증도 받아야 되고 하여튼 더럽게 복잡해. 그래서 사람이 죽기 전에 핸드폰에다가 자기에게 유산을 누구한테 주고 등등등 이렇게 촬영해봤자 그건 법적 효력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 해서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유언을 했다는 얘기는 유언 집행자 보통 변호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이하게도 유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유증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바로 공동 신청이라고 하는 거. 자, 근데 유증 얘기는 이미 앞에서 하나 공부하셨었다. 한번 볼까요? 지금 이제 우리 소유권 보존 등기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자, 미등기 토지,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자, 바로 대장상 최초 소유자, 이 사람 뭐로 할 수 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직접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대장상 최초 소유자의 상속인, 그리고 포괄 승계인, 구체적으로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은 어떻다? 단독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비교했던 것이 특정 유증을 받은 사람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고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은 어떻다? 소유권 보존 등기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용어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야. 포괄 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재산의 50%를 아무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유언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포괄 유증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재산이 토지도 두 필지가 있고 건물도 있고 나머지 자동차도 있고 등등등 했을 때 특정을 할 수가 없는 거야. 포괄 유증이라는 건 그 전 재산의 50% 이런 식의 논리고죠. 이런 게 있겠고, 특정 유증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는 아무개한테 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는 누구한테 주고 두 번째 토지는 또 누구한테 주고 이런 식의 논리 구조를 뭐라고 한다? 특정 유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가 있어요. 포괄 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상속과 똑같이 해석하는 거야. 사망하게 되면 그때 바로 어떻다?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사망하는 순간 어떻다고요? 그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직접 뭘 할 수 있다? 직접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안 하고 사망에 이르렀을 때 상속인이 직접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듯이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도 어떻다?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달라지는 부분들을 비교를 하게 되면 상속은 단독 신청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유증은 공동 신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유증의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요즘에 잘 내지 않아요? 해서 포괄 유증이라고 하는 거, 그럼 특정 유증 두 개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상속 재산 중 일정 비율이라고 하는 것을 수증자, 받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한다? 수증자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것을 말하고요. 민법 상속이랑 똑같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수증자가 유언을 하신 분이 사망에 이르게 되면 그 자체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포괄 유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미등기 부동산을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은 뭘 할 수 있다? 직접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얘기와 연계가 되고요. 특정 유증이라고 하는 거, 자, 자신이 토지 세 필지, 건물 하나, 또 자동차 한 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자동차는 누구한테 주고 이런 식의 얘기가 특정 유증이라는 개념이고, 이 특정 유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바로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지 어떻다? 그 수증자, 유증을 받는 사람이
그 권리를 취득한다 해서 다시 기본 뼈대 포괄 유증에 있어서는 지금 유언을 하신 분이 사망에 이르게 되면 그대로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등기 안 하더라도 이미 어떻다 수증자 것이다. 그러나 특정 유증에 있어서는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지 어떻다 이루어져야지 그때 바로 물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그래서 특이했던 거 아까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 신청인데 비해서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떻다 공동 신청. 아주 특이해요. 이게 매번 할 때마다 헷갈려. 회사병도 상속도 단독 이렇게 가는 데 비해서 유증이란 건 뭐라고요? 유언 집행자라는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때 유언 집행자는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상속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이제 재산을 가지고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자 사망이 되니까 이 사람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아빠가 처음에 이제 사실 때부터 가오가 중요하신 분이었어. 그래서 어떻게 사회적으로 뭐 이제 누구한테 주고 이런 짓을 해. 그럼 이제 상속인들은 개 짜증나지. 근데 이 양반 돌아가실 때까지 개폼을 잡는 거야. 내 재산의 50%를 무슨 사회단체에 기부를 하겠다. 종교단체에 기부를 하겠다. 하여튼 간에 마지막 가시는 순간까지 개폼을 잡고 가셨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사람 소유의 부동산이 누구한테 이런 사회단체나 종교단체한테 넘어가게 되겠죠. 이때 이 양반은 직접 돌아가셨으니까 등기 의무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상속인 혹은 따로 이 변호사가 지정돼 있으면 변호사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자 이렇게 수증자, 자 증여를 받는 사람을 우리가 수증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수증자가 등기 권리자가 돼서 공동으로 다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것을 신청을 하게 된다. 그리고 유일하게 여기서 이제 그나마 시험 문제 포인트. 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상속 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유증자 이름에서 직접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는 형식을 취한다. 가볼까요? 자, 아버지께서 이 재산, 전 재산을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에 기부를 하겠다라고 유증을 하셨습니다. 자, 유언을 하셨습니다. 그거는 별개의 문제로 우리 민법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상속사, 이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면, 자, 누가 상속인이 그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을 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등기 안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원래대로 치면은, 이 사람이 사망에 이른 순간 누구한테? 을한테 이 권리가 넘어가요. 근데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모두 의무도 같이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갑이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에 이 재산을 자 넘기기로 했다라면 자 이 의무 누구 상속인도 이 의무를 승계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누구한테 종교단체한테 이 소유권 이전기를 해줘야 되는 사안이다. 근데 우리 앞에서 대위 신청 이런 얘기하면서 자 상속인의 경우 피상속 굳이 상속 등기란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어떻게 할 수 있다? 바로 상속인을 자 피상속인을 대위해서 바로 등기를 실행을 해준다. 이런 것들을 앞에서 단독 신청할 때 대위 신청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유증에서는 이제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개념이 포괄 유증과 특정 유증의 의미를 물어봤던 문제가 구성이 됐고요. 한 10년 넘었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 그나마 딱 하나 구성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상속 등기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직접 실행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 요 정도까지. 그래서 다시 갑시다. 상속은요 단독 신청입니다. 근데 유증은 뭐라고요? 공동 신청. 자, 이거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자꾸 착각이 빠져요. 사람 죽게 되면 어떻다? 지금 죽은 사람이 등기 소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단독 신청으로 자꾸 착각을 한다고. 그런데 유증은 특별히 공동 신청이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그리고 굳이 상속 등기는 어떻다? 거칠 필요가 없다. 이 중에서 최근 문제만 가지고 분석하면 유증에 있어서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 얘기를 할 때는 자 상속 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사실 얘는 별로 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민법 공부하실 때 중간중간에 나오는 표현 중에 이런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개념. 자, 우리 한번 명의신탁 얘기 한번 볼까요? 명의신탁 등기 권리자 하고요. 자, 다 등기 명의인하고 실제
권리자가 불일치하는 현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바로 자 명의신탁이라고 부르죠. 예를 들어볼까요? 자, 갑이라고는 명의신탁자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명의수탁자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 약정을 합니다. 야야야, 내가 이번에 부동산 사는데 등기 명의만 을이 가지고 있고 실권리는 누구한테? 갑이 갖기로 약정을 하는 거. 이런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요. 그래서 자, 매도인 병한테 누가? 갑이 대금을 지급을 합니다. 대금을 지급하면서 매도인한테 부탁을 해갖고, 야야, 이게 이제 원래 내가 돈 지급했으니까 나한테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데 내 아들 이름으로 좀 등기를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 입장에서? 매도인 입장에서는 상관없거든. 돈만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인 등기가 되게 됩니다. 우리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고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이루어진 등기가 기본적으로 무효. 그러면서 이걸 정리할 때 한 칼로 정리했어요.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고 있다라면은 이때는 소유자가 누가 된다? 매도인이 되게 될 것이고, 만약에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모른다. 그러면 이제 명의수탁자가 소유자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민법 공부하실 때 통째로 외워서 다시 갑시다. 명의신탁이라는 법률 관계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게 되면 소유자는 누가 된다? 바로 매도인이 되게 될 것이고, 이 내막을 모른다라고 하면 누가? 수탁자가 소유자가 된다. 다시요. 일단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어떤 분이 그 이해가 되면 암기가 잘 될 것 같다고 개뻥 치지 말라고 하세요. 먼저 암기부터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암기 기본 틀이 돼 있으면은 이게 나중에 법률 관계를 설명을 해드리면 다 이해가 되시거든요. 근데 공부하기 싫을 때 하는 소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쩌라고? 안 하겠다는 얘기지. 공부를 하기 싫을 때 하는 소리가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되면 암기가 안 되던데. 누구는 뭐 이해가 안 되는데 암기 되는 게 좋겠어. 다 힘들지. 공부하기 싫을 때 하는 소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개소리라고요. 지금 설명드린 이런 내용들이 뭘 이해가 이해해요. 그냥 이렇게 법이 돼 있다고. 법원에서 이렇게 판례를 내렸다고. 이게 이해가 되면 그 대가리가 이상한 대가리예요. 왜? 법원의 판사들이 30년, 40년, 50년, 60년 법만 공부를 한 사람들이 아주 어렵게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뭘 했어요?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법 공부 한 2달 하는 사람이 저거 이해 안 되는데? 이해 안 되는데? 뭐 어쩌라고? 그럼 이제 60년 하던가. 뭔 얘기냐면 수험생은 시험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자기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발상 자체가 저는 놀라운 거예요. 법학을 전공하고 등등등 이런 사람들이 40년, 50년에서 대법원 판사가 됐던 사람들이 아주 40년 내공을 담아서 판결문을 만들었는데 나는 이 판례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쩌라고. 그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가소로운 거예요.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시험은 봐야겠고 이제 법원의 판례 등을 이제 분석을 해보니 다시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거. 자, 지금 이제 매도인이 명의신탁의 약정 사실을 알고 있으면 소유자는 누가 된다? 매도인이 소유자. 혹시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모른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다? 수탁자가 소유자. 알면 누가? 알면 매도인. 모르면은 누가? 수탁자. 알매모수. 얼마나 좋아. 너무 없어 보이긴 해.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날티날긴 해. 모르면 수탁자. 네, 모르면 수탁자. 알면 누가? 매수인. 모르면 누구? 수탁자. 이건 메모하지 마세요. 너무 없어 보여. 해놓고 보니까 좀 너무 없어 보여. 이게 이제 부동산 실명법 거의 한 80%를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요. 매도인이 알면은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고 있으면 누가? 매도인이 소유자.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누가? 매도인이 모르면 어떻다? 수탁자. 알매모수. 얼마나 좋아 그냥. 이 하나로 모든 법률 관계를 다 해석을 해낼 수 있어요. 그거 다 치고 지금 이제 명의신탁 얘기를 앞으로 좀 샜는데요. 이 얘기죠. 지금 이제 신탁자, 지금 이제 명의를 맡긴 사람을 신탁자, 명의를 맡은 사람 뭐라고 한다? 수탁자. 그래서 지금 신탁자가 매도인한테 매매 대금을 지급하면서 등기는 누구한테 해달라?
바로 자 수탁자한테 등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매도인 입장에서 지금 명의신탁의 약정치를 알아요, 몰라요? 알지. 얘기를 했잖아. 나한테 등기를 넘겨주지 말고 누구한테, 수탁자한테 등기를 넘겨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걸 들었으니까 아는 거지. 그래서 어차피 돈 받으면 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 수탁자한테 등기를 넘겨줬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 만약에 X 부동산이다라고 하면은 형식이 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어요. 원래 우리가 자 민법 186조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해야지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등기를 누구한테 했어요? 바로 을 수탁자한테 등기를 했다고. 그러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냐? 이게 아니라고. 매도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형식은 지금 누구한테? 수탁자한테 등기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이고 이 무효인 등기이기 때문에 여전히 소유자는 누가 된다? 매도인이 소유자가 된다. 알면 누가? 매도인이 알게 되면 매도인 소유자, 모르면 어떻다? 수탁자가 소유자라고 정의했다고. 자 그래서 현재 병에서 을로 등기가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병명의 등기는 무효인 등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누가? 병의 소유자. 그러면 병명의 등기를, 무효인 등기를 지워야 되죠. 이걸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했어? 말소 등기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실체 관계하고 등기부의 내용이 전부 불일치했을 때 이걸 지우는 등기를 뭐라고 한다? 말소 등기.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 을 명의의 이 부동산 소유 명의의 등기를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말소 등기를 안 해도 여전히 소유자는 누구다? 병이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다시 원래 등기 명의인이 권리자가 되는 게 일반적이라고요. 근데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데서는 특례 법을 만들어서 알매 모수 해서 알면 매도인 소유자, 모르면 수탁자가 소유자. 알았으니까 여전히 소유자는 누가 된다? 매도인이 되게 될 것이고. 자 그래서 매도인, 이 X부동산의 소유자인 매도인 병은 을을 상대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하나의 방법이야. 그럼 말소 등기를 하게 되면 다시 을의 명의를 지우고 누게 된다? 갑것이 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근데 병거. 그런데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소 등기를 하는 것 대신에 뭘 할 수 있다?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형식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둘이 병과 을이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병과 을이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더라도 그래서 애초에 을 명의 등기를 아예 지워버리는 걸 뭐라고? 말소 등기라 부르고, 다시 을에서 병으로 등기를 넘기는 것을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과물은 다 똑같아요. 등기가 명의가 결국 누구한테? 병에게, 매도인에게 돌아온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 자체가 큰 건 아니고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지금 8년 동안 기존 지문 한 두 개인가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의미 자체가 없고요. 일단은 여기서 자 포인트를 잡게 되면은 가볼까요? 자 등기 기록상의 등기 명의인이 무권리자였을 때 무권리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는 형식의 등기를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당연히 어떻다? 공동신청. 따로 얘기하면 다 뭐라고요? 공동신청. 단독신청만 계속 몇 번 외우는 거야. 단독신청 아니면 다 어떻다? 공동신청. 이렇게 해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하게 될 것이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이게 25회 때 한번 문제 구성이 됐는데 이건 버려요. 그래서 개념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날릴 겁니다. 이 문제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특례 조항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우리가 민법을 나중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 쌍무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편무계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쌍무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논리 구조죠. 계약이 성립했을 때 계약 당사자, 양 당사자에게 모두 일정한 채무,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계약을 가리켜서 쌍무계약, 매매, 교환, 임대차가 바로 쌍무계약에 전형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증여계약처럼 계약이 성립했을 때 일방 당사자에게만 채무가 발생하게 되는 걸 뭐라고 한다? 편무계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쌍무계약을 체결했을 때는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잔금 지급하고 나서 얼마? 60일 내 소유권 이전 등기. 매매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잔금 지급하고 나서 얼마? 60일 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구조. 그 다음에 이제 증여계약 같은 경우는 증여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야 된다. 이런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법이 따로 이 특별법이 있고요. 등기와 관련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15년, 16년 동안 2번인가 구성이 됐었고 8년 동안 한 문제. 근데 외울량이 너무 많아. 그래서 별 의미가 없는 거. 등기법 파트에서는 논의할 쟁점은 아니고 저거 있었죠. 우리 앞에서 기억 한번 해보실까요? 저거 있었다. 우리 신청정보, 첨부정보. 다시 머릿속으로 등기 신청할 때 신청정보에 뭐가 포함돼? 부동산의 표시, 신청인의 표시.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거 핵심은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 이게 이제 그 등기책 가장 핵심이 되는 사안 중에 하나였었죠. 그 외에, 자, 기억해 볼까요? 등기 필정보라고 하는 거. 우리 외울 때 어떻게 외우자고 그래서 매도인이 등기소에 갈 때는 어떻다? 등기 필정보를 제출해야 된다. 매도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 공동신청한다. 공동신청해서 등기 의무자를 뭐라고 한다? 매도인이라 불렀었죠. 그 다음에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단독신청. 매수인 등기를 안 가져가니까 매도인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 매도인을 뭐라고 한다? 승소한 등기 의무자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 그래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때 등기 필정보를 제출해야 된다. 한편 이런 신청 정보에 대응해서 이런 신청 정보의 내용이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논하는 것.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첨부 정보라는 표현이 됐었죠. 그래서 자, 부동산의 표시와 관련해서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이런 것들이 첨부 정보. 등기 신청인의 표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설명드릴 때 그런 거 있었죠. 주민등록 등본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계약 원인증서라고 해서 보통 계약서나 법원의 판결문 이런 것들을 어떻다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되는 등기 원인을 입증해 보이기 위해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어요. 검인 계약서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외울 때 증 있으면 어떻다 검인을 요하지 않는다. 검인이라는 게 뭐였어요? 자, 국가나 지자체에서 부동산의 매매 등이 있게 되면 세금을 받아내야 됩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취득세라는 세금을 받아내야 될 테고, 국가 입장에서는 매도인한테 양도소득세를 받아내야 돼. 근데 매도인, 매수인 지들끼리 등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터지게 된다. 지들끼리 등기를 해버리면 세금 피를 빨아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등기소에 갈 때 계약서에다가 시군구에 가서 도장 꽝 받아서 검인이라는 계약서, 검인이라는 도장을 받아서 다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신청하도록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디서 다루는 내용이다. 바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에서. 자, 그 소유권 이전. 자, 지금 이제 반대급배 이행 완료된부터 60일 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라. 신청해라. 이때 뭘 가지고 가라. 계약서에다가 검인이라는 것을 받아가지고 가라. 이런 내용들. 그러나 우리 시험용으로 이슈가 됐던 거, 증 있으면, 토지거래허가증, 부동산거래 신고 필증이 있으면 어떻다?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게 이제 나중에 공인중개사법 등에서 주요한 이슈. 별 의미 없고요. 이런 내용들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데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의미 없으니까 버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벨로밀이 다 있습니다. 다시 갑시다. 환매권 행사, 이것도 사실 지문 하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이런저런 내용들은 민법, 주로 물권법, 그리고 나중에 계약법에서 다룬 내용들이에요. 자, 환매권, 환매 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 갑과 을 사이에, 자, 사실은 채권자에 돈을 빌려주는 거야. 을이 갑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라고요. 을이 갑한테 돈을 빌려줘.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갑이 뭐 담보물로 제공한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면 형식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걸 양도담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양도담보권자는 나중에 뭘 해요? 자, 지금 세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은 청산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뭔 얘기냐면 양도담보권자는 지금 당장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기에 이르러서 청산금 지급하고 등등등의 과정을 거치면 어떻다?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양도담보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환매라는 개념은 사실은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갑이 X 부동산 가지고 있어. 얘가 이게 3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2억이 필요해. 갑이 필요한 돈은 2억이야.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양도담보권이라고 하는 것은 2억을 빌려주는 거야. 을이 2억을 빌려준다고. 그리고 형식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데 여전히 소유권은 누구한테? 갑한테 가지고 있고 나중에 2억을 갚지 못하게 되면은 누가? 바로 을이 1억을 만약에 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스템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양도담보. 감 잡으셨어요? 다시 양도담보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돼. 양도담보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가 돈을 빌려준다고 그리고 그 문제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물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하는데 거기다 양도담보의 취지다라는 것을 부기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형식은 을한테 소유권이 넘어가 있어도 이것은 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여전히 소유권 누가 가질 수 있다. 갑이 갖게 되는 시스템을 가리켜서 양도담보. 그러니까 이에 편의로 해서 지금 3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채무자가 2억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돈이 필요한 게 2억이야. 그랬을 때 2억만 받고 양도담보권을 설정하는 게 하나의 방법. 근데 지금 3억짜리 부동산인데 2억이 필요한데 아예 그냥 복잡하니까 뭐 양도담보권이고 지랄 같으니까 아예 3억을 다 빌려줘 버리는 거야. 갑한테. 통째로 빌려줘 버린다고. 그리고 나서 형식적으로 이 X 등기를 누구한테?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를 하는 거야. 그럼 소유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을이 되는 거지, 이거는. 전체를 다 줘버린 거라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뭘 하냐면 환매 특약이라는 것을 붙여요. 만약에 갑이 모년 5일까지 3억에다가 소위 이자 비용 얼마 또 매매 비용 얼마 등등등 뭐 3억 2천만 원을 지급하면 을은 반드시 갑에게 이걸 팔기로 한다라는 약정. 이걸 뭐라고 한다? 환매 특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앞에서 3억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 2억을 빌리면서 채권자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거기다 양도담보의 취지다라고 하는 것을 등기를 하게 되면 그때 소유자, 설령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도 채무자가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게 된다. 이건 이해되셨죠? 그죠? 네. 채무자가 소유자가 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봐야 되는 게 지금 환매 특약이라고 하는 개념 뭐라고요? 아예 3억 전체를 다 빌리는 거야. 그리고 아예 등기를 넘겨주는 거야. 그럼 소유자가 누가 된다? 을이 되게 된다. 근데 갑은 지금 돈을 빌리는 목적이니까 굳이 거기다 특약을 넣는 거야. 대신 갑이 만약에 최대 5년까지인데 환매 기간은 5년까지인데 5년으로 약정을 했다 싶시다. 5년 안에 3억이라는 금액하고 이자 비용에 해당하는 거 뭐 합의 점점에서 3천만 원, 3억 3천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 을은 반드시 갑에게 팔기로 한다라는 약정. 이걸 환매 특약이라고 부르게 된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민법 계약법 파트에서는 이 매매 계약하고요, 환매 특약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것들이 계약법 파트에서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환매 특약이라고 하는 것을 해서 누구한테? 을에게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동산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겠죠. 지금 X 부동산을 보면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되어 있고 여기다가 부기 등기 형식으로서 뭐가 있다? 환매 특약이라는 것이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우리 앞에서 기억 한번 해볼까요? 소, 말, 전, 승, 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넣다 주 등기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에 관한 처분 제한 등기,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등, 자,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는 어떻다? 주 등기, 독립된 순위 번호를 갖게 된다. 두 번째, 말소 등기, 전부 말소, 회복 등기, 그 다음에 승X라고 해서 증액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 이해관계 내 승낙을 받지 못한 증액 등기, 이런 것들은 주 등기로 처리한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 and 마지막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는 어떻다? 주 등기. 그러면 각종 약정에 관한 등기는 어떻다? 부기 등기로 하게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2번 해놨으면 얘를 2-1 해서 환매 특약의 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5년 이내에 누가 갑이 대금을 3억 3천만 원을 지급을 하고 소유권 이전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환매권 행사에 따라서 어떻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굳이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는 취지는 별건 아닌데 지금 등기부에 뭐가 있어요? 환매 특약의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아까 2-1. 이 등기는 환매권 행사가 돼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다시 찾아갔으면 등기에 지저분하게 남겨둘 필요가 없잖아요. 지워야 된다고. 이때 무효인 등기이기 때문에 등기권 어떻다?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된다.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말소 파트에서. 그래서 요거 하나 때문에 굳이 환매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제가 첫 순환 이거 하다 보니까 좀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실제 등기부 한 두 번째 순환 달릴 때는 다 날려버릴 거예요. 그냥 다 날릴 얘기인데 그냥 지금 좀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민법이랑 같이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 한 번 나왔었는데 하나만 기억하십시다. 자, 우리가 이제 구분 건물은 집합건물법을 생각을 하셔야 돼. 집합건물법에 따르게 되면 구분 건물은 구분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유 부분에 관한 사용수익 처분권, 그 다음에 같이 맞물려 있는 게 뭐가 있었죠? 복도, 공용 부분에 관한 사용권도 구분 소유권의 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같이 딸려 있는 게 뭐가 있다고 해서 대지 사용권, 대지권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앞에서 우리가 구분 건물의 등기라는 것을 설명드릴 때 대지권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집합 건물을 지어 올리려면 거기는 소유권을 전제로 가거나 또는 지상권, 전세권을 전제로 해서 그 구분 건물을 올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앞에서 논의했던 쟁점들이 뭐가 있냐면 이 구분 소유권에서 이 구분 소유권이라는 것을 대지권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 항상 세트로 움직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딱 한 번 구성돼서 별 쟁점은 안 되는데, 자, 구분 건물에 대해서 자 볼까요? 구분 건물만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논리적으로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는다. 구분 건물이 있는 토지만에 대한 소유권 이전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세트로 가야 된다고. 아파트를 사고 팔게 되면 거기는 대지 사용권까지 같이 세트로 옮겨 다녀야 되는 거지. 자, 건물만에 대한 또는 토지만에 관한 소유권 이전 이런 것은 허용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구분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당연히 안 되겠죠? 소유권 이전 안 되니까 가등기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토지만에 관한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은 가등기도 허용되지 않는다. 구분 건물만에 관한 저당권 설정 등기, 토지만에 관한 저당권 설정 등기 당연히 허용되지 않는다. 무조건 세트라고. 자, 그리고 구분 건물의 토지만을 목적으로 한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등의 등기 당연히 안 되죠? 구분 건물이 있고 그 밑에 토지가 있다고, 아파트 부지가, 거기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다, 전세권을 설정한다? 당연히 안 되지. 그럼 건물을 어디로? 공중에 붕 떠야 되는데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구분 건물의 대지권 만회 처분을 목적으로 한 등기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집합 건물, 구분 건물에 관해서 뭐랑 건물이랑 대지권 등의 토지가 세트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유일하게 구분 건물만에 관한 전세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허용된다. 이건 이제 전세권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전세권이라는 것은 그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바로 전세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아파트가 있다고 한번 쳤을 때요. 자, 거기, 자, 뭐죠? 지금 전유 부분만을 대상으로 다 전세권 설정 등기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큰 쟁점은 안 되고, 그래서 자, 요거 나머지 다 잊어버리시고, 구분 건물 가끔 이제 틀리라고 내는 문제 중에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 이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를 뒤지게 공부를 해봤자 별 영향가 없어. 그냥 한 2년에 한 문제꼴로 나오는데 그냥 버리고 가는 게 오히려 공부량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쉬운 거니까 구분 건물만에 관한 전세권 설정 등기는 어떻다? 가능하다. 유일하게 허용되는 게 뭐라고요? 구분 건물만에 관한 전세권 설정 등기는 어떻다? 가능하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이 정도 보셨고 잠시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하니까 잠시 끝났다가 요거하고 지문 보시고 그다음에 공동 소유에 관한 부분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끝났다가 하겠습니다.